이번 시간에는 전쟁과 평화 제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생 원인, 경과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국제정치,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제대로 확실하게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국제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려 3,500에서 5천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일컬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500만 명의 전사자를 낸 것에 비해서는 그 배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죠. 그 피해는 더욱 크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핵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점령으로 독일과 일본 사이를 완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되었고 일본도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독일은 통일되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또 그 결과로 인접국을 침략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일의 힘을 나누어 가지고 더 이상 주변국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 동서독 분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소 양극체제, 즉 냉전체제로 국제 질서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 같은 편으로 싸웠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념상 차이, 그 대결로 인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체제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선두주자, 그리고 소련은 공산진영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냉전체제, 미소 양극체제가 무려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45년 정도 이렇게 냉전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했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것이 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2차 세계대전은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도 큰 의미를 지닌 중대 사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독일군이 새벽 4시에 폴란드를 이렇게 침공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독일 국경지역이죠. 히틀러가 이렇게 폴란드를 침공하는 독일군들을 사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죠. 다음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게 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익숙한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투하 직후에 히로시마의 모습입니다. 무려 7만 명이 적사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아돌프 히틀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만큼은 중요한 원인이 제공자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에 태어났고 1945년에 이렇게 자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바로 직전에 자살한 것이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도 그 하사관으로 잠깐 참전했습니다. 무려 25살인데 자원 입대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전쟁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921년도에는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독일 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었죠. 여러 정당들이 우호적 성격으로 난립을 했습니다. 1923년에는 뮌헨에서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물론 실패했고요.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9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투옥 기간에 저술한 책이 유명한 나의 투쟁입니다. 그 책자에는 목표로 유대인 섬멸, 그리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인 볼셰비키와의 전쟁, 그리고 독일 민족의 새로운 생활권을 위한 동유럽 정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공산주의, 그리고 반슬라브 민족주의,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모든 학교의 필독서화 됐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뜻이죠. 나의 투쟁이라는 책자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영원한 기생충이다. 유대인이 들어오면 숙주민족은 독일민족이겠죠. 조만간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서 말입니다. 큰 인류사의 비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주 절대 혐오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집권하고 나서 이제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것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유태인이 대다수였으니까요. 이들을 협조를 구해야지 자본을 갖다 투입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해서 혐오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이 하나고요. 또 다른 설은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당시 유태인에 대해서 유럽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죠.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닌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은연중에 히틀러의 내리 속에도 각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마인 캄프라고 책자 모습입니다. 히틀러는 1933년도에 독일 제국의 수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나치당의 뜻만 관철되는 일당 독재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한 독일인들의 복수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너무 독일 민족들한테 과한 그런 배상금을 물리고 그리고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의 최종 목표는 복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자기가 주장한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공황 이후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각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부과되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인플레는 치솟고 물자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야말로 공공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독일인들은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아버지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를 향한 욕구가 분출했습니다. 독일 국민은 이 당시 독일 제국의 광신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미 히틀러의 망상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망상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본질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빌헬름 2세 황제의
사상과 인식과 맥이 같이 하는 거죠.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는 프랑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 것도 프랑스 때문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히틀러는 인종적,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 있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우월성, 우월한 유전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유럽의 게르만화를 꿈꿨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슬라브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죠. 러시아나 세르비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는 독일하고는 이렇게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그 독일인이 벽이 되어 가지고 슬라브 민족이 독일 쪽으로 이렇게 서진하는 것,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월츠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국가 차원, 국제체제 차원, 개인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개인 차원 접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죠. 그야말로 히틀러의 전쟁이라도 해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히틀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히틀러의 작전, 대담성, 호전성이 2차 세계대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가 계속될수록 욕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독일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망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자만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전쟁을 끝내기 전에 소련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죠. 이쪽은 서부 지역에서는 영국, 프랑스하고 전쟁했고 동부 지역에서는 소련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어느 나라가 힘이 강하더라도 양쪽에 전쟁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어느 한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양쪽으로 전쟁한다 그러면 힘이 분산되고 역량이 분산돼서 제대로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미국은 이 당시 그야말로 떠오르는 강대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누가 히틀러한테 참된 말,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히틀러의 또 다른 약점을 보겠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리안 민족이라는 신화를 추구했습니다. 우월적인 유전자를 보유한 민족, 그리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라브 민족, 그러니까 독일의 동쪽이죠. 동구 유럽입니다. 이쪽 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존은 보장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예 생존권도 박탈당한 것이죠. 근데 슬라브 민족은 이렇게 노예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존권은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 히틀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문화 창조자,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은 문화를 유지하는 자, 유태인들은 문화를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없애야 될 대상이죠. 슬라브 민족은 뭡니까? 노예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자. 이런 것이 히틀러와 그 당시 독일 지배청의 시각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죠.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자기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 창조자, 문화 유지자, 문화 파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누가 그런 권능을 부여했습니까? 소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히틀러라는 개인의 리더십은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내용과 결과 중 많은 부분이 히틀러의 편집광적인 성향에 좌우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의 명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대 그 역에서는 안 되고요. 다음은 국제체제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독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도전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했었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이 확실히 독일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제압하려고 그랬으면 더욱더 독일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조약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독일이 군대를 10만 명 이하로 10만 명 규모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보유를 금지했고요. 배상금을 330억 불, 엄청난 돈이죠. 이걸로 인해서 독일은 그야말로 하이프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가는 급등했고요. 그리고 물품 공급은 거의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죠. 독일 민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독일 민족들은 분노에 차 있었겠죠. 히틀러는 이런 독일인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너무 늦게까지 세력 균형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추구한 팽창주의 정책이 사전에 저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도 이 당시에 정신이 없었죠. 스탈린 있지 않습니까? 집권해가지고 내부 숙청 그리고 경제 개발 이래가지고 내부 추스리기에 여념이 없었죠. 국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어난 일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죠.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떠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이들 나라들도 피폐했죠. 그러니까 독일을 견제할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자기들한테 극히 불리한 베르사유 체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체제를 파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소련이죠. 스탈린, 레닌, 스탈린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성장은 1930년대 정오를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파시즘하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이념이죠. 이데올로기죠. 파시즘은 상대편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산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주아지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급 갈등과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율된 외교 정책을 내놓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1936년도에 사회주의자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소련의 스탈린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939년인데요. 이러니까 너무 제대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치된 외교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 1930년에도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1941년이죠. 그리고 뒤이은 히틀러의 대미 선전포고라는 극약 처방으로 그냥 고립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타이어에서 고립주의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시 무료 급식소 앞에 줄 서 있는 미국인들 모습입니다. 그래도 옷은 다 차려입고 줄을 서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결론 지어겠습니다. 근원적 원인은 1차 세계대전의 잔재인 국제 체제적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국내적 요소로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시킨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혼란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사회주의자가 집권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은 소련의 스탈린하고 손을 잡으려고도 했고요. 결정적 촉발 원인은 무엇입니까? 히틀러의 세계 패권 전략이죠. 히틀러의 광기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발생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에서 군부와 극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지역적 패권을 추구하게 되었죠. 대동아 공영권. 말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버정하는 권역이라는 것이죠. 대동아 지역에서, 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생활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독일 게르만 민족의 생활 공간을 갖다 이쪽에 동부 유럽 지역,
동유럽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동쪽, 이쪽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동아 공영권을 일본이 내세웠습니다. 독일의 생활 공간을 갖다 본뜬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경제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지속 확보하는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나라죠. 그리고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석유, 그리고 목재, 석탄, 철광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대공황으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니까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의 미래가 아주 암담할까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죠. 일본이 제시한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말은 좋죠. 대동아 공영권. 같이 번영하자는 것인데 그 실제는 안 그렇죠. 일본만 번영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일본의 번영에 종속되는 거죠.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대동아 공영권의 목표입니다. 일본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다 굶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동아 공영권의 권역입니다. 일본이 계획한 것이고 1930년대까지는 이렇게 빨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었죠. 우리하고 만주 지역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수탈했습니까? 쌀, 철강석, 석탄 비롯해 가지고 온갖 물이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갔죠. 일본이. 1940년대까지는 이렇게 빨간 빛끈 진 부분까지 일본이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일본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하죠. 이 정도 크게 이렇게 야망을 꿈꾸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섬나라가요. 태평양 전쟁의 발생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1년도 이르는 일본은 동쪽으로는 미국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남쪽 공격은 원자재 확보 목적입니다. 이쪽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석유, 철강석, 석탄, 그리고 산림, 목재 이런 게 풍부하죠. 또 쉽사리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근데 미국 기성은 경제봉쇄 타겟 일환입니다. 이 당시 미국이 일본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수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타개하기 위해서 검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미국이 사기저하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를 기대했으나 오판으로 드러났죠. 미국은 이 당시 일본에 대한 석유 검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가끔씩 흔들어 주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국무차관보는 그러한 시도가 전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일본은 참을 수가 없었죠. 미국의 검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진주만 공격을 가하게 된 것이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서서히 목이 졸려 죽는 것보다는 전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석유가 없으면 일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더구나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철수를 요구했어요. 자기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렇게 중국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철수하라니 일본은 참 황당했겠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도 이권을 제대로 확보 못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권이 침탈되는 상황을 더 이상 볼 수는 없겠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
지도부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일본 고위 장교는 일본 왕한테 당시 상황을 중환자에 비유하면서 당시 일본 상황을요, 수술은 비록 대단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수술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대한 공격이죠.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장군은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군부의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히로히토 이런 모습이죠. 젊었을 때 모습, 나이 들어서 모습이죠.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 국가 차원, 국제체제 차원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으로는 히틀러의 경우보다는 덜 두드러졌지만 정책 결정자 개개인은 여전히 전쟁 발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부의 힘이 독일에 비해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정책들은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연합 세력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군부하고 정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일본 왕 천황이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군국주의가 심화됐습니다. 군국주의가 무엇입니까? 군사를 최우선하죠. 침략을 또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붕괴도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더욱더 팽창주의적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서 침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더욱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1940년까지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됐었죠. 자기들은 세계에 대해서 나몰라라,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당시 중국은 1930년대까지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내코가 석자였었죠. 일본하고 싸울랴, 그리고 중국 내에서 공사당, 국민당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국제체제 차원에서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베르사유 조약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무역만으로는 필요한 원자재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1930년대 경제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계 대공황이죠. 보호무역주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갖다 인하시켰습니다.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가 만주사변으로 아시아에서 1931년도, 33년도 사이에 붕괴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허울뿐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집단안보체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결론 짓겠습니다. 근원적 원인하고 중간 원인, 촉발 원인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적 원인과 중간 원인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팽창국가로의 전환, 팽창주의죠. 침략주의죠.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1930년대 중국의 무질서와 같은 국내적 요인들이 근원적 원인과 중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촉발 원인은 무엇인가요? 1941년 7월에 일본의 전면적인 검수 조치를 실행하기로 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결정, 이로 말미암아 그해 12월에 미국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 군부의 결정이 2차 세계대전의 내관, 도화선이 된 것이죠. 일본의 진주만 기습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촉발이 된 것이죠. 이걸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국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줌마들, 처녀들이 또 죽창 사용법을 일본 군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전 국민 동원 체제죠. 대단하죠. 죽창으로 싸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으로 싸우는데 이 당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창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참, 그만큼 일본 민족은 나쁘게 말하면 독종, 그리고 좋게 말하면 아주 끈질기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항복하지 않죠. 일본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지면 할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옥새 작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다 죽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전쟁 유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배를 갖다 고정시키는 밧줄 있지 않습니까? 밧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밧줄을 갖다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갖다 꼬아가지고 만든 밧줄이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네. 이런 민족입니다. 이오지마 전투 때 미 해병들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성조기를 꼽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렇게 적전을 치러가지고 결국은 섬을 점령했죠.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이겼다고 성조기를 갖다 꽂는데, 꽂게 됐죠. 꽂게 됐는데 이 꽂은 병사들 가운데 절반이 일본군의 저격에 의해 가지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독한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은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는 2차 태평양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계속 전쟁이 계속되면 미군 100만 명 가까이가 전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도달했고요. 마침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으로 10만 명이 일본인 10만 명이 적사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7만,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3만이 적사했는데 10만 명은 죽으니까 결국은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이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으면 100만 명 가까이가 죽였을 것인데 원자폭탄을 쓰게 되면서 10만 명만 전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서 합리화,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정책의 폐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화정책의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에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 중 하나는 독일을 달랬어야 할 1920년대는 대결을 택하고 192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시기죠. 이때는 이제 독일에 대해서 좀 달래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가혹한 조치를 독일한테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을 1930년대에는 반대로 독일을 달랬다는 것이죠. 1930년대 특히 영국 수상 챔버린의 유화정책은 아주 이렇게 큰 비판을 받게 되죠. 독일의 유화정책을 쓴 영국 수상 챔버린의 죄는 그의 의도가 아니라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그의 오만과 무지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는 이렇게 힘들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한테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유화정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 수상 챔버린이죠. 물론 이 당시 영국 수상은 자기들은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유화정책을 펴면 독일도 그렇게 뭐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독일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그 당시는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유화정책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쟁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1937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체코의 주데텐 지역을 갖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을 우리한테 주면 더 이상 이제 영토 욕심은 내지 않겠다. 영토 야욕은 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웬걸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렇게 이태리가 그 땅을 체코의 주데텐 지역을 독일한테 주니까 독일은 얼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1939년도 2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 안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는 아니겠네요. 물론 1차 세계대전 때 막대한 그 전쟁 희생, 그것 때문에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도가 작용했겠죠. 근데 실제로 뭐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상대가 침략하면 맞붙을 수밖에 없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국 수상 챔버린은 1938년도 미넨조약 체결한 후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호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없는 게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평화가 오지 않는 거죠. 종이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안 지키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 갖다 호도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지도자는 아주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1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양보가 1차 세계대전을, 그에 대한 억지는 2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실제 정책은 그 반대로 추구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1차 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1930년대 영국 지도자들의 행동은 오히려 2차 대전의 발발을 조장했죠. 그렇죠. 히틀러가 영국의 챔벌린 수상을 가소롭게 봤겠죠. 무시했겠죠. 그리고 일본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지도자들의 노력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일본의 숨통을 조였으니까요. 그것 결국은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서 벗어날 수밖에 없겠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이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 한반도가 여전히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전략 요충지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어서 또다시 한반도가 경량에 휩쓸려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축소판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 진영에서는 북한, 중공, 그 당시 소련, 세계국가, 그리고 자유진영에서는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한 17개 국가죠. 유엔 참전국이 16개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17개국, 무려 20개국이 맞붙어 싸운 전쟁이죠. 축소판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모습입니다. 새벽 4시에 쳐들어 내려왔죠. 이렇게 이 당시 북한군의 선봉에 선 군대가 어딘지 압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 싸웠던 팔로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투 경력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국군은 당해낼 수가 없겠죠. 전쟁한 경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규모 전쟁한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었죠. 탱크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제대로 갖춘 게 없었죠. 소총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공산국가 북한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소련하고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남침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낙동강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 국가 차원, 국제체제 차원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은 김일성의 권력욕입니다. 무력 통일론을 내세워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쪽만 자기가 점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해서 스탈린, 모택동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취약한 권력 기반. 이 당시 김일성은 35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내 기반도 없었죠. 빨치산 활동한다고 중국 그리고 소련 지역으로 떠돌아다녔었죠. 북한 내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 모두가 가지고 있던 권력력, 박헌영은 남노당 지도자죠.
이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북한 내에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권력관계,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수정주의 시각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6.25 전쟁에 대해서 자연 발생적인 내전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비밀 해제된 문서들로 인해서 이것이 오류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인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의해서 의도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김일성은 2차례 소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침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스탈린으로부터. 1949년도 3월달하고 1950년도 1월달에 모스크바의 크레물린을 방문했습니다. 1949년도 3월달에 방문해서는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박헌영, 남노당 지도자죠. 근데 1950년 1월달에는 가가지고는 스탈린으로부터 OK 사인을 받았습니다. 남침해도 좋다. 이런 사인을 받은 것이죠. 6.25 전쟁 원인을 국제체제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의 남침 지원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9년도 3월달 1차 방문 시에는 거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 2차 방문 때는 남침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 작용했습니다. 1949년도에 핵실험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해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설사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죠. 결국 6.25 전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대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전이죠. 열전.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국제체제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소련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동맹권 이탈과 소련 편성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가치보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25 전쟁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동구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 안보에 대해서 우려했고요. 일본하고 독일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두 개의 핵심 축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까지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 적하는 공산화죠. 그러니까 적화가 유엔 건의와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와 유엔 총회 승인을 거쳐 탄생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였죠. 이것이 만약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없어지면 했지 않습니까? 유엔의 건의와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유엔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린 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정학 이론인데요. 하트랜드하고 림랜드 시각입니다. 하트랜드는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럽, 동유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런 이론이죠. 그럴싸하죠. 결국은 이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고, 그리고 독일이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 이쪽 지배를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꿈꿨죠. 독일도 꿈꿨고 1, 2차 세계대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꿈꿨고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중국몽을 해가지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림랜드 이론은 뭡니까? 이쪽에 잠깐만요. 림랜드 이론은 하트랜드 이론하고 좀 다르겠지 않습니까? 그 하트랜드를 둘러싼 그 지역, 림랜드 지역을 갖다 이렇게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맥킨더의 하트랜드 이론이고요. 림랜드 이쪽 지역입니다. 이건 미국의 이제 예일 대학교의 스피커만 교수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요. 이쪽 림랜드를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죠. 림랜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림랜드 지배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서부 유럽, 그리고 뭐 중동, 그리고 인도 이쪽에,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죠.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곽강을 받은 이론이죠. 위에서 언급한 하트랜드 이론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고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어디입니까? 림랜드 국가, 그러니까 해양국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트랜드 국가, 대륙국가죠. 러시아,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림랜드와 하트랜드 지역이 이제 충돌하는,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맞붙은 것이 뭡니까? 6.25 전쟁이죠. 이런 차원에서 세계적 패권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핵무기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핵무기 중요하죠. 우린 또 핵을 머리 위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 핵 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이 문제는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 내관이죠.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포기하기는커녕 도리어 확대, 강화하려고 그러는 것, 그런 기본적인 전략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그랬죠. 핵전력 강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핵무기 포기할 수가 없죠. 핵무기 포기하면 자기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미국이나 뭐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북한의 존재 의미를 찾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강화시키고 더욱더 이제 뭐 정교화 시킬 거라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핵무기의 역할, 우선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핵은 이전의 재래식 무기하고 다르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떨어뜨린 핵무기는 뭐 15킬로톤, 20킬로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메가톤이죠.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전 세계를 갖다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분량의 핵무기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 사용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런 공포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슈퍼파워들의 국제관계 접근 방식을 변경시켰습니다. 효과적인 핵 억지를 위해서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되리란 신뢰성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과 신뢰성이 있어야지 핵 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리틀보이라고 작은 소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입니다. 15킬로톤이라고 그러죠. 15킬로톤. 7만 명이 적사했습니다. 요건 나가사키에 떨어진 뚱보, 팬맨이라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건 21킬로톤, 3만 명 가까이 적사했습니다. 가공할 무기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까지 있지 않습니까? 9개 국가가 핵 보유국가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이스라엘은 몇 개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겠죠.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핵무기가 편을 가져오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평화가 올까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갖다 함부로 침공을 못하겠죠.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모든 나라들이 뭐 무장을 하게 되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평화로운 세계가 될까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냉전 시기 미소간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핵무기의 존재 때문이다. 이것이 긍정적 시각입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의 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이라는 판단과 함께 어느 한쪽이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공격하더라도 보복을 받게 되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소련을 선제 공격하면 있지 않습니까? 소련에는 핵무기를 모두 없앨 수 없는 것이죠. 남아있는 핵무기가 다시 미국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는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무기다. 그러니까 이게 핵이 그 편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억지력이 완벽 작용하려면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분쟁 당사국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래도 싸우고 있죠. 그래도 큰 싸움은 하지 않지만 카시미르 이쪽 지역에서 종종 재래식 무기로
충돌하고 있죠. 부정적 시각을 보겠습니다. 핵이 결코 편을 가져오지 않는다. 강대국들이 핵전력에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핵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승리 가능한 핵전쟁을 상정하고 대비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이후 핵무기 생산과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핵전략 중 제한 핵전쟁 개념과 유연 대응은 핵전쟁은 공멸을 가져온다는 핵 억지 이론의 기본 과정과 맞지 않는다. 제한된 수준에서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핵포탄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 야포로 핵폭탄 쏠 수 있고요. 그리고 핵배낭 메고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핵지대도 설치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 대응 전략은 뭡니까? 전쟁을 할 때 핵무기, 재래식 전력 유연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이 핵무기를 쓰면 핵무기도 쓰고 재래식 무기 쓰면 재래식 무기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래식 무기 쓸 경우 핵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연 대응 전략입니다. 부정적 시각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강대국의 핵전략이 보복 능력 확보를 통한 전쟁 억제에 그치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핵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핵전략이 단순한 전쟁 억제에 그치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 그렇게 하면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 구축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미국은 보복 공격에 대한 불안 없이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므로 핵전쟁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MD죠. MD. 미사일 방어체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수공적으로 갖추어졌을 경우 그 보복 공격에 대한 불안 없이 핵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사드는 성주 한 곳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반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러면 그 3개 정도 기지가 3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것은 북쪽으로 향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격해오면 북한이 핵잠수함을 남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남쪽에서 이렇게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3개 정도, 3곳 정도 이제 기지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한반도를 갖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전략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에 있는 곳 한 개 기지로는 상당히 불충분하죠. 핵이 편을 오지 않는다는 시각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방어 계획은 그러한 방어망을 꿰뚫기 위한 정교하고 공격적인 무기체계의 개발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 그렇죠. 이렇게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죠. MD 하면 또 미사일 방어망 구축함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또 이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또 이제 다탄도 또 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전쟁 발발과 수행의 컴퓨터화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군사부문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화, 정보화, 자동화하고 있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결시켜야 되고, 제일 좋게는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압박, 유도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폐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북한은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압박하고 설득하고 유도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평화 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오매불망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평화적 피스.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일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인류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인간의 불완전성, 불완전성, 그리고 국가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평화는 깨지기 일쑤입니다. 원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쟁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크게 분류되면 탐욕과 보복심, 분노, 이런 것이죠. 요즘은 빈곤 문제, 환경 파괴 문제, 테러리즘,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이 이제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못 살게 되면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수단 지역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리아 지역, 환경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되면 농사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나라를 침범할 수밖에 없죠. 현재 인류가 당면한, 그리고 장차 마주하게 될 주요한 국제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여러 민족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비관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류는 전쟁을 겪고 그 비극을 갖다 맛보았음에도 일정한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둔하다고, 아둔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결점, 결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본 모델은 뭡니까? 전쟁과 평화의 영원한 교대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였고, 그 이유는 과거의 부당함을 갚아주겠다는 복수심과 보상심리가 인간 내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였죠. 평화로운 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시기가 전쟁을 치른 시기였습니다. 과거의 부당함을 갚아주겠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서 예의 있었죠. 독일 철학자 헤겔의 모습입니다. 변정법으로 유명해져. 정반합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은 문제죠. 그리고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렷한 방법이 없죠. 문명은 무엇보다도 그 폭력과 복수의 본성을 억제하는
억제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예는 없었다. 칸트의 말대로 인간은 똑바로 펼 수 없는 휘어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고 결함이 많은 존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우를 범하게,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동경한다.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모습입니다. 이성비판으로 유명하죠. 대철학자입니다. 순수 이성비판, 실천 이성비판, 비판 이성비판. 한 가지는 모르겠네요. 순수 이성비판, 실천 이성비판. 그는 철학을 내세운 위대한 사상가죠. 전쟁을 핵책하는 자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이다. 따라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핵책에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자면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연습해야 된다. 전쟁을 핵책하는 자, 과거의 빌헬름 2세 황제,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연습해야 된다.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일상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주의 교육, 다시 말해 타협의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 그런 곳이면 어디나 성스러운 평화가 있다. 인정해야 되겠죠. 독일이 유대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 자본주의자들 인정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곳이면 어디나 성스러운 평화가 있다. 이것이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매점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냉전기보다 불안정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향해 꿈틀거리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일 교수는 평화는 산소와 같아서 없어진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 없어진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교훈이죠. 우리 인류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주위부터 평화를 심자. 독일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이 1,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히틀러의 광기, 빌헬름 2세의 광기를 따라서 이렇게 추종하게 된 것. 그것은 평화가 이들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한 면역성이 키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세비야 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6년 5월 달에 스페인에서 채택된 선언인데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듯이 평화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전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전쟁의 참상, 비극을 갖다 각인하고 뼛속에 각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과 지혜를 다하는 그런 경우에만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인간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나이 교수의 모습입니다. 국제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대해야 할 현실이죠. 우리에게는 단 한 방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중견 국가라고도 할 수 있죠. 중견 국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힘이 세상에 보태질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명, 역할.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영구적 이익이라는 용어가 있다. 칸트가 말한 영구적 평화하고 대비되는 말이죠.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익이라는 뜻의 이 말은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어 더는 위기처럼 인식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마치 우리가 처한 상황 같아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물이 팔팔 끓어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갖다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물이 끓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겠죠. 지금 한반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자기들 편으로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뭡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인지, 우리가 번영할 길인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도자가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책무고요. 남북 분단이나 동북아의 대결 구조가 그렇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그리고 영구적 위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매일 저렇게 핵전력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말입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 안이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북한 핵 문제가 미국하고 북한만의 문제인 것이 한쪽 편으로 비껴나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은 근대사 이후 결정적인 평화정착의 기회를 2번 놓쳤습니다. 그 한 때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 이 당시는 우리나라도 준비가 안 돼 있었죠. 평화를 정착시킬 능력도 없었고요. 의지도 없었고요. 서로 자기들 목 차지하기 위해서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싸우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기회가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능력이 크게 신장됐죠. 근데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략도 정교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독일은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독일 통해 이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보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반도가 분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분단시킬 의지 없었죠. 분단하려고 한 의지도 없었고요. 능력은 당연히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나 국내에 분열됐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현실은 불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갖다 확고하게 정립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중요한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찬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공존 내지 번영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통일이란 그런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과 평화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